안녕하세요. 저는 김송아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드디어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릎이 먼저 알아채곤 하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 내외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부엌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니 비로소 제 세상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구수한 멸치 육수를 낸 된장찌개와 며느리 연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참나물 무침입니다. 아들 동민이야 제가 해준 것이라면 뭐든 잘 먹지만 연서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겉보기엔 세련되고 서구적인 입맛일 것 같은데 의외로 쌉싸름한 나물이나 구수한 장 종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잊고 지냈던 옛날 음식 솜씨를 다시 뽐내게 되어 나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참나물을 꺼내 시든 잎을 정성껏 다듬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흙먼지를 씻어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내니 파릇한 색감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참 예뻤습니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나물에 다진 마늘, 국간장, 그리고 제가 아끼는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이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 연서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 작은 기쁨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식사 준비를 거의 마칠 무렵 방문이 열리고 연서가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머니, 좋은 아침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뒤따라 나온 아들도 제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엄마, 좋은 아침. 또 뭘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어 하고 웃습니다. 식탁에 앉은 연서는 제가 차린 반찬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어머니 솜씨는 정말 최고세요. 된장찌개 냄새부터가 달라요. 특히 이 참나물 무침은 정말 꿀맛이에요. 아들도 옆에서 맞아. 우리 엄마 된장찌개는 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지 하며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아침 식사 시간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니까요.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별탈 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더 바랄 것이 없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창밖을 보며 서 있던 연서의 입에서 짜증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정말 속상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며느리가 주차장을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서야,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연서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글쎄 제가 그렇게 아끼는 차 휠에 흠집이 났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나, 어쩌다가 그랬대? 어디에 긁혔어? 하고 물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큰맘 먹고 바꾼 하얀색 외제차는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는데 그녀가 가리키는 앞바퀴의 은색 휠 부분에 검고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서는 글쎄요. 어젯밤에 주차할 때는 분명 멀쩡했는데 아침에 보니 저렇게 흉하게 긁혀 있더라고요.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 그런 건지 하며 속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 오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현관 앞에 놓인 제 낡은 자전거가 통행에 방해가 될까 싶어 주차장 구석으로 옮겼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 낑낑대며 자전거를 돌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연서야.
혹시 어제 내가 자전거를 옮기다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자리가 좀 좁아서 만약 내가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 제 고백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데 어머니는 이게 그냥 국산 차인 줄 아세요? 이 휠 하나 교체하는 데 드는 돈이 어머니 한 달 용돈보다 더 비쌀걸요? 좀 더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서운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미한테 말하는 솜씨가 그게 뭐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니? 하지만 제 말은 며느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연서는 제 사과를 건성으로 들으며 계속해서 차에 난 흠집과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보태봤자 제 속만 더 상하고 싸움만 커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서성이며 아, 진짜 짜증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죄인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는 차에 흠집이 났으니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작은 실수를 그것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매몰차고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저녁이 되어 퇴근한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겁게 가라앉은 집안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아침에 있었던 차 휠 긁힘 사건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된 이야기였죠. 제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과 속상함을 느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미안하다고는 하셨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 더 속상했어요 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하소연을 다 듣고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연서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러겠어요. 그냥 좋게 미안하다고 하시면 될 일을. 아들의 그 한마디가 오늘 며느리가 제게 쏘아붙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빨리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저의 감정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린 저녁상 앞에서 보란 듯이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툭툭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그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이렇게 불편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외면은 저를 이 집안의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가 된 지금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까지 냉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애써 참았습니다. 이런 일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선명해졌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지켜지던 최소한의 선이 오늘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후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숭숭하고 불편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창문을 사납게 때리던 빗줄기는 아침이 되자 더욱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잿빛 세상 위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퍼붓고 있었죠. 어제의 일로 바닥까지 차갑게 가라앉은 집안 공기는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연서가 간간히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콜록. 어제 저녁부터 목이 칼칼하다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기어이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피우고도 몸까지 아프다니 얄미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과 부부의 연을 맺은 아이입니다. 밉다고 해서 아픈 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들 동민이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네. 감기 심하게 오려는 거 아냐? 오늘 출근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연서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기침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제 그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상함과는 별개로 며느리가 알아눕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본능 같은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로 단단히 틀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나이 먹은 내가, 어른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자존심 세워서 좋을 게 뭐 있겠나.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연서야, 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시장에 가서 도라지랑 배 좀 사다가 즙을 내줄까? 우리 동민이 어릴 때도 기침만 했다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한 사발 마시고 땀 푹 내고 자면 목감기에는 직효란다. 제 말에 연서는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아니에요, 어머니. 이 비에 어딜 나가시려고요. 괜찮아요. 약 사 먹으면 금방 나아요 하고 사양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아니다.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어. 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독한 약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저는 이미 벽에 걸린 외투를 향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챙기는 너그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다면 연서의 굳게 닫힌 마음도 조금은 열릴 것이라 믿었어요. 연서는 더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긍정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거센 비바람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낡은 우산을 펴들었지만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현관을 벗어나자마자 바짓가랑이는 순식간에 흠뻑 젖어들었고 낡은 신발 속으로 차갑고 질척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꿋꿋하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물웅덩이를 피하느라 발을 헛디딜 뻔하기도 하고 쌩쌩 달리는 차가 튀긴 흙탕물을 뒤집었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픈 며느리에게 따뜻한 배도라지즙을 먹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은 비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지만 좌판을 지키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곧장 단골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 궂은 날에 어딜 이렇게 다니셔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감기가 들어서요. 도라지랑 배 좀 사러 나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자식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그래도 몸 생각하셔야죠. 하면서도 가장 굵고 실한 도라지 한 뿌리와 과즙이 많아 보이는 탐스러운 햇배 2개를 골라주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도라지와 배가 어찌나 묵직하게 느껴지던지 며느리를 위해 이 비를 뚫고 왔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를 대견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노여움이 폭발한 듯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겨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으로 공동 현관을 지나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를 맞아서 손이 떨려 잘못 눌렀나?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차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 번호로 잘 열렸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애타는 마음으로 10번을 넘게 걸어도 연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서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연서야, 안에 있니? 제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세게 손바닥이 아파올 정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혹시 감기약 먹고 깊이 잠들었나? 아니면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한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차갑고 어두운 곳에 서 있으니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사온 도라지와 배가 든 비닐봉지를 든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려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그리고 너무나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은 다시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비에 젖은 채로 현관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현관문 위쪽의 작은 유리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두워야 할 집안에서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텔레비전 불빛 같은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깜빡깜빡 색깔이 변하는 불빛.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잠든 게 아니구나. 아픈 것도 아니구나. 안에 있으면서 TV를 보면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차에 흠집을 냈다는 그 사소한 이유로 이 늙은 시어미를 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오는 날 문 밖에 세워두고 벌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비를 맞으며 사온 도라지와 배가 든 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웃들의 시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았고 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시림이 몇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제 아들의 가정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흘렀을까 제 다리가 감각을 잃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드디어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연서가 서 있었습니다. 귀에는 새하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연서는 저를 보고는 세상에 다시 없을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되게 놀라는 신용을 하며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세상에,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팟캐스트나 들으려고 헤드폰을 끼고 있었더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네요. 맙소사, 꼴이 왜 이러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으셨네. 그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연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뻑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도 걱정은커녕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급급한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깊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상했던 대로 호되게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4시간 넘게 차가운 시멘트 복도에 서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온몸의 뼈마디가 제각기 비명을 지르며 쑤셔왔고 머리에서는 활화산처럼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오한이 가시지 않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헤드폰을 낀 채 놀란 척 연기하던 며느리 연서의 그 냉담하고 계산적인 얼굴이 눈꺼풀 뒤에서 어른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동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요.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심하구나. 어제 비를 맞아서 그런가 보다. 아들은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아이고 불덩이네. 연서야, 이리 좀 와봐.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하고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연서가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귀찮음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러게 제가 어제 그 비 오는데 기어이 나가시더니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바늘 같은 가시가 촘촘히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제 고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그런 거니 당신이 좀 이해해. 일단 죽이라도 좀 끓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라고 말할 뿐 어제 제가 왜 4시간 동안이나 문 밖에 서 있어야 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서 흰죽을 끓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뜨거운 물에 밥알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숭늉에 가까웠습니다. 그마저도 제 머리맡에 있는 협탁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드세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입맛도 없고 그 성에 없는 음식을 보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수저를 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손을 뻗었지만 물컵은 제 손이 간신히 닿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서의 그 세심하고 잔인한 아기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끙끙 앓으며 속수무책으로 누워있던 오후였습니다. 열에 들떠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 안방에서 연서가 친구와 신나게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새로 뽑은 내 차를 긁었잖아.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인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버릇 좀 제대로 고쳐주려고 어제 작전 좀 썼지. 연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상냥함과는 달리 교활하고 의기양양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 없는 곳으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비 엄청 왔잖아. 일부러 문 비밀번호 바꿔놓고 전화도 안 받고 헤드폰 끼고 없는 척했지. 한 4시간 정도 밖에 세워뒀나? 나중에 문 열어주니까 꼴이 말이 아니더라. 흠뻑 젖어가지고 덜덜 떠는데. 아이고, 그 모습 보는데 그동안 쌓였던 게 확 내려가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못할걸. 연서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하고 명랑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소음보다도 끔찍하게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의 고통은 단순한 사고나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의도적인 악의의 결과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빗속을 뚫었던 저의 마지막 남은 선의는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눈물이 먹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속이 시원했단 말이지,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단 말이지. 연서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파하며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제 남은 인생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며느리 연서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남이 아닌 스스로의 몸으로 뼛속까지 사무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슬픔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아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치밀한 계획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한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안에 평생 잠들어 있던 저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내가 서서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피해자는 제가 아닐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을 완전히 추슬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에 인자하고 조금은 기가 죽은 시어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살가운 시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제가 한바탕 호되게 앓고 난 것을 계기로 완전히 제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겠죠. 저는 바로 그 오만한 착각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미안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목소리를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서야, 그동안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날 차 긁은 일은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한 게 맞다. 내가 늙어서 고집만 세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했어.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다. 제 혼신을 다한 연기에 아들 동민이는 물론이고 연서까지도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서는 이내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마치 너그러운 아량을 베푸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때 너무 속상해서 말이 좀 심했던 거 인정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서운하게 한 게 많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과의 의미로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구나. 저는 미리 거실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여성 잡지를 꺼내 연서 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곳에는 연서가 언젠가 이 가방 정말 예쁘다. 디자인이며 색깔이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하나 사고 싶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고가의 명품 가방 사진이 화려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연서의 눈이 탐욕의 빛으로 번쩍이며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저 주시려고요? 이거 엄청 비싼데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인자함의 가면을 쓰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쌈짓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며느리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다음 주 주말에 날 잡아서 백화점 같이 가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다니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직접 보고 골라야지. 연서는 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앞으로 제가 진짜 잘할게요. 라며 제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완벽하게 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 즉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인을 확보하는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아들 동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동민아, 엄마가 연서랑 아주 깨끗하게 화해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연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의 뜻으로 선물 하나 해주기로 했어. 아들은 제 말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세요? 연서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연서한테 선물 사주기로 한 날, 내가 저녁에 연서가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와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면 연서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우리 며느리 기 좀 팍팍 살려주자. 이게 다 우리 집안 화목을 위한 거 아니겠니? 아들은 제 깊은 뜻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와, 어머니 최고.
역시 우리 어머니예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언제 가면 돼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럼 그날 저녁 식사 준비하려면 내가 좀 바쁠 테니 평소보다 딱 1시간만 일찍 들어와 줄 수 있겠니? 와서 나랑 같이 연서 깜짝 놀라게 해줄 준비 좀 하자. 아들은 두말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복수의 무대에는 제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인, 바로 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의 화해를 축하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릴 배심원이자 증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억수 같은 빗속에서 절망적으로 떨었던 그날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완벽한 날씨였죠. 연서는 아침부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제게 어머니,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 하고 물었고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연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어머니 팔짱 꼭 끼고 다닐게요. 맛있는 점심도 제가 살게요. 라며 가식적인 애교를 쉴 새 없이 부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연서의 재롱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기려무나.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비참한 날이 될 테니 말이다. 모든 채비를 마치고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서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최신 유행하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저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난생 처음 소풍을 가기 전날에 잠 못 이루던 어린아이 같아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서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빨리요. 백화점 문 닫겠어요.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마치 발에 걸리기라도 한 듯 살짝 휘청하며 어머나 하고 작게 외쳤습니다. 연서가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주 난처하고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이놈의 정신 좀 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걸 놓고 왔네. 지갑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고는 깜빡했구나. 이걸 어쩌지? 연서는 제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괜찮아요. 전 또 넘어지신 줄 알고 놀랐네. 제가 기다릴게요. 얼른 가지고 나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연서야, 그럼 너는 먼저 문 밖에 나가 있어. 너는 예쁜 구두 신었는데 다시 벗고 들어오려면 번거로우니까. 나 금방 가지고 나올게. 정말 금방이야. 연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저를 배려한다는 듯한 제 말에 네, 어머니. 알겠어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라고 낭낭하게 대답하고는 먼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서가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없었죠. 저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는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았던 작은 글씨로 내부 강제 잠금이라고 쓰인 버튼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외부에서의 모든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이었죠. 제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4시간을 속수무책으로 떨었던 제 모습, 그리고 헤드폰을 낀 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연서의 얼굴,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며 속이 다 시원하다고 까르르 웃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가락이 버튼을 힘주어 그리고 망설임 없이 꾹 눌렀습니다. 철컥. 그 작지만 단호한 금속음이 울려 퍼진 순간 지난 며칠간 제 안에서 들끓던 모든 소란스러움도 함께 완벽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차가운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제 스스로가 이제 막 벌인 일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과 모든 것을 얼려버린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은 온전히 며칠 전 빗속에 저를 방치했던 며느리 연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축축하고 어두웠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눈이 시리도록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찬장에 고이 넣어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지난 가을 제가 화단 한쪽에 정성껏 가꾸었다 말려둔 국화꽃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꽃을 말려두었다가 마음이 소란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차로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오늘만큼 이 국화차가 필요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맑은 옥색이 감도는 찻잔을 정성껏 헹궜습니다.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자 제가 직접 말린 노란 국화꽃이 활짝 피어나며 짙은 가을의 향기를 집안 가득 퍼뜨렸어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 가장 깊숙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첫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 똑 아주 예의 바르고 아직은 여유가 넘치는 조심스러운 소리였죠. 어머니, 지갑 찾으셨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연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짜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 속에서 노랗게 피어난 국화꽃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는 조금 더 커지고 약간의 조급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똑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백화점 세일 시간 늦겠어요. 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의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제 안의 마지막 남은 감정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핸드백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반짝이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저장한 이름이었죠. 저는 그 반짝이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동 모드로 바꾼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덜덜 떨리는 모습이 마치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연서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 기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이나 울리다 끊기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인내심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시고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연서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치장했던 연서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웨이브를 넣었던 머리카락은 흘러내린 땀으로 이마와 볼에 흉하게 달라붙어 엉망이 되어 있었죠.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연서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다가 어머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으로 하세요. 라며 애원을 하다가 다시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혹은 지루한 라디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무심히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갓 20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까다롭기 그지없던 시어머니를 모셨던 일, 아들 동민이를 낳고 밤낮으로 업어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던 일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이 넓은 집을 묵묵히 지켰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제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제 역할에 충실했고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이 집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갈 무렵 밖의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어요. 연서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겠죠.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얼마 전 이 늙은 시어미에게 했던 그 잔인한 짓을 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공포와 처절한 애원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수 같은 빗속에서 4시간을 떨면서 제 마음속의 모든 동정심과 연민을 남김없이 얼려버렸기 때문입니다. 3시간이 넘자 연서는 전략을 바꾼 듯 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여기 좀 보세요. 이 집 좀 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문 밖에 가둬놓고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때마침 옆집 새댁과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래층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수군거리며 저희 집 현관문을 쳐다보는 것이 렌즈를 통해 보였습니다. 연서는 더욱더 처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이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교양 있는 새댁으로 보이고 싶었던 그 모든 허영과 위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땀과 눈물로 얼룩져 구겨졌고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을 신은 발은 고통스러운 듯 연신절뚝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동화 속 공주가 아니라 길바닥에 내쫓긴 초라한 신데렐라였습니다. 4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연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똑같이 이 자리에서 절망에 떨었을 제 모습을 단 한순간이라도 떠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했던 행동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이 순간,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45분. 아들 동민이가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이 잔인하고도 정의로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막을 올리기 전 무대 장치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라면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행복한 화해를 축하하는 파티를 꿈꾸며 집으로 향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에 오히려 그 환상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충격이 더욱 클 테니까요.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양념에 재워두었던 최상급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 위에 올려 치익 소리를 내며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좋아하는 애호박을 썰어 계란물을 입혀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위에서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평화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지옥, 안은 평화로운 저녁 준비가 한창인 이 기묘한 상황이 제게는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는 제가 제 손으로 쟁취한 것이고 저 밖의 지옥은 며느리가 제 손으로 자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침착하고 능숙하게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에 벌어질 엄청난 사건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하고 경쾌하기까지 한 아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조용히 현관 렌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광경은 그야말로 제 계획대로 한편의 희비극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민은 한 손에 아내 연서가 가장 좋아한다는 유명 제과점에서 사온 예쁜 리본이 묶인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와 아내가 드디어 화해한 것을 축하하는 즐거운 파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의 그 행복한 기대감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저희 집 현관문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땀과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값비싼 옷이 모두 엉망진창이 된 채 현관문 앞에 실성한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아내 연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민이는 순간 그 자리에 거대한 못이라도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고쳐 잡았죠. 연서야.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 특유의 충격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서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기어가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를 가뒀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아.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여보. 무서워. 동민이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얼굴로 아내와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아내의 말을 믿기로 한 듯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렌즈를 통해 완벽하게 지켜보던 저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정의로운 연극의 클라이맥스.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머리, 슬픔도 분노도 담겨있지 않은 평온하고 인자한 표정.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금을 해제했어요. 철컥. 문이 열리자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아들과 눈물과 증오로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마치 동네 마실이라도 다녀온 사람을 맞이하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왔구나. 저녁 준비 다 되어 가는데 마침 잘 왔다. 어서 와라. 저는 오직 제 아들을 향해서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아직도 아들의 팔에 귀신처럼 매달려 저를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전 냉장고에서 꺼낸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오미자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지난주에 내가 겪었던 일을 아주 공평하게 체험시켜주는 중이었단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이지 않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보다는 훨씬 나을 게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 없이 아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설명해 주듯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연서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밖에 있었니, 연서야? 내가 겪었던 4시간보다는 짧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늙은이라 4시간도 괜찮았지만 너는 젊으니 2~3시간이면 충분히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그 순간 아들 동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손에 들린 시원한 오미자차와 땀과 눈물로 뜨거워진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복도에 감돌던 소란과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멎었고 그 누구도 먼저 깨트릴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우리 세 사람을 짓눌렀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하고 먼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밖에 서서 이웃들 구경거리가 될 셈이냐? 다들 들어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지 않니? 제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제 말에 정신을 차린 듯 아직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아내의 팔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서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악에 바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아들에게 끌려 들어올 뿐이었죠. 아들이 들고 온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케이크 상자는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의 가장 상석에 해당하는 자리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라. 마치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리를 정해주는 듯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은 홀린 듯이 혹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힘없이 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동민이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제가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서 말대로 어머니가 정말 연서를 밖에 세워두고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눈앞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설명해 주마.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 똑똑히 듣거라.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내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너는 또 얼마나 어리석고 눈뜬장님처럼 내 아내의 말에 놀아났는지 말이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새 차를 늙은이의 부주의로 실수로 긁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그 서운함을 풀고 아픈 며느리를 위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도라지와 배를 사러 갔던 일.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마주해야 했던 차갑고 굳게 닫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채 4시간을 꼼짝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어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말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정말로 도어록이 고장난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도 내 걱정보다는 너희 걱정을 했지. 그래서 너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연서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혹시나 내 아내가 안에서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내 걱정은 하지도 않고 오직 내 아내 걱정만 했단다. 이 어미는 그렇게 미련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연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민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이제야 제가 며칠 전 심하게 알아누웠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불빛을 보고 알았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4시간이었다, 동민아. 이 이른이 넘은 늙은 어미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던 내 어미가 그 차가운 빛 속에서 4시간을 서서 떨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문을 열어주며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귀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연서가 그제야 발작적으로 고개를 들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헤드폰 때문에 정말 못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셔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급한 목소리에는 하지만 조금의 진실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민이는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할지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제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이 잔인한 재판의 마지막 증거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래, 4시간 동안 문 밖에 시어머니를 세워둔 것이 끔찍한 오해였다고 쳐주마. 하지만 내가 그 일로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내가 안방에서 내 친구와 통화하며 웃음까지 섞어가며 했던 그 말도 오해니? 연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공포로 흔들리는 것이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연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그 교활한 웃음소리까지 섞어가며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버릇 좀 고쳐주려고 일부러 문 잠그고 4시간 밖에 세워뒀더니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더라. 그거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까르르. 이제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못할걸. 이 말도 이 웃음소리도 오해니 연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동민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했던 모든 상냥한 행동들,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나무랐던 자신의 어리석음, 아내의 교활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듯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동민이는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 혼란 같은 감정은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 안에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연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100마디의 변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동민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포효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웃을 수가 있어. 당신 사람이야. 집안은 아들의 분노 어린 절규와 며느리의 억눌린 흐느낌으로 가득 찼고 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드디어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어요. 아들 동민이의 분노는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고 그런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방치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인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얼굴을 봐.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워.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편에 서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함으로 저를 서운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연서는 아들의 그토록 무섭고 원초적인 분노 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재기불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우아함과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소나기에 쥐고 있다는 교활한 계산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파에서 스르르 내려와 차갑고 딱딱한 거실 바닥에 이마를 박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기어오며 목이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위선이 남김없이 파괴되고 난 뒤에 남은 한 인간의 처절하고 비참한 맨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흐흑 어머니. 연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차를 긁으신 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직접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은 어리석은 인간의 뒤늦은 참회였어요. 저는 말없이 저를 붙들고 우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한 승리감보다는 이 모든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는 깊은 피로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동민이가 제 앞에 다가와 아내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둔해서 제가 못나서 어머니 마음고생하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언제나 든든하기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제 발치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거라. 그리고 둘 다 일어나 앉아라. 제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죄인이 판결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헌법을 새로 쓰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연서야, 나는 내가 밉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머리채를 잡고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내 아들의 아내이기에 내 손주의 어미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에 너를 내치지는 않으마.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내 뼛속 깊이 명심하거라. 나는 너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하녀도 아니고 너희가 어지른 집을 치우는 무급 가정부도 아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이자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동민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내 어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내의 거짓말의 방관자가 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너는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다시는 오늘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마지막으로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이 집의 어른으로서 너희의 어머니로서 존중해다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희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동거인일 뿐이다.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한동안 무겁고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짓과 위선, 암묵적인 무시가 거치고 불편하지만 명확한 진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땅은 상처 입지만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 무겁고도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제 안에 있던 모든 울분과 서러움을 쏟아내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뒤 거실에는 오랫동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제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서서히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고소한 불고기 냄새와 노릇하게 부쳐진 호박전의 내음이 이 숨막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참이나 시멘트 바닥만 내려다보던 아들 동민이가 먼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한때 행복한 파티의 상징이었을. 그러나 이제는 처참한 거짓의 증거품이 되어버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마치 우리 가족의 거짓된 행복을 제 손으로 장사 지내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제 앞에 정갈하게 밥과 국을 차려놓았죠.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느리고 무거워서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 연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파 끝에 몸을 만 채로 죄인처럼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아들이 차려준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녔지만 저는 꿋꿋하게 밥을 씹어 넘겼어요. 이것은 제가 이 집의 어른으로서
이 모든 풍파를 겪고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의 질서는, 그리고 이 식탁의 평화는 바로 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명확한 암시이기도 했죠.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평생 겪어본 식사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조용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아주 가끔 조심스럽게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어요. 연서는 밥 위에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다 결국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도로 내려놓았고, 동민이 역시 밥을 넘기는 것을 무척이나 힘겨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어려 있었죠. 오직 저만이 평소와 다름없는 속도로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연서는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 모기만 한 소리로 말하고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민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옆에 앉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들은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으며 몇 번이나 껍질을 끊어 먹었고, 제게 무슨 말이라도 걸려다 입술만 달싹이다 포기하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이 오가든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거나 의미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시간을 곱씹으며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이 마치 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제 일과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엌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뜻밖에도 연서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생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쌀을 씻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를 발견한 연서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요. 제가 밥이라도 하려고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행동 자체는 어제의 일에 대한 그녀 나름의 첫 번째 속죄의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연서의 옆으로 가 그녀가 너무 많이 부어놓은 물을 반쯤 덜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밥물은 손등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맞추는 거란다 하고 나지막이 말해주었죠. 연서는 제 말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쌀뜨물을 받아내고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마디 말도 더 섞지 않았지만 그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미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침묵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경멸로 가득 찬 차갑고 텅 빈 것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배려하는 무게감 있고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제 앞에서 이전처럼 살갑게 굴거나 거짓된 애교를 부리지 못했어요. 대신 그녀는 묵묵한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제가 저녁 뉴스 시간에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면 다음 날 제 화장대 위에는 어느새 유명하다는 관절염 파스가 놓여 있었고, 제가 시장에서 쑥갓이나 취나물을 보고 무심코 맛있겠다고 중얼거린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말없이 사와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죠. 아들 동민이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는 무능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꼬박꼬박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하고 세세하게 안부를 물었고 저녁이면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일부러 말을 걸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대신 연서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어머니께 먼저 여쭤보고 해야지. 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진짜 가장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날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던 며느리의 번쩍이던 하얀색 외제차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 후에 제 앞에 나란히 앉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 있어요. 동민이의 말에 연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차 저희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팔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놀라 두 사람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연서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제가 저질렀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허영이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짓된 허영과 자존심 대신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며칠 뒤 그 위세 등등하던 외제차는 우리 집 주차장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평범하고 실용적인 국산차가 대신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계절이 지나 어느덧 창밖에 바람이 선선해진 완연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동민이가 연서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불과 몇 달 전에 그 끔찍하고 지옥 같았던 일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진정한 승리는 며느리에게 땡볕 아래서 4시간의 고통을 되돌려준 그 순간의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얻은 것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제 권위와 자리를 되찾은 것이고, 마마보이에 가깝던 제 아들이 비로소 한 가정의 진정한 가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철없고 이기적이던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도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위태롭게 봉합되어 있던 우리 가족이 골마 터진 상처를 모두 드러내고 서로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연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직접 말려두었던 바로 그 국화차였습니다. 어머니, 날이 쌀쌀한데 차 한 잔 드세요. 맑은 찻잔 속에서 제가 직접 가꾼 노란 국화꽃이 그날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가식이 아닌 존중과 진심이 담긴 옅고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 역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통해 그리고 온 마음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지만 비가 갠 뒤의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프고 혹독했던 장마를 지나 비로소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함께 서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저는 그늘진 곳에서 희생만 강요당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자 이 가정의 굳건한 뿌리로서 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